2024년 11월 8일 밤 9시 30분경 사랑하는 남편에게서 전화가 걸려옵니다. 남편은 어느 충남 서산에서 모임이 있다고 했었죠. 술자리가 모두 끝이 났는지 남편은 조금은 알딸딸한 목소리로 전화를 이어갔습니다. 이제 대리기사를 불러서 집으로 돌아갈 거야 라고 했죠. 그런데 처음 와본 장소인 탓에 차량이 주차된 이곳의 위치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대신 불러주겠다며 현재 근처 건물을 사진으로 찍어서 본인에게 메시지로 보내라고 하죠. 남편은 고마워하며 우리 아내에게 잘해야지 라고 사랑을 속삭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남편이 잠깐만 이라고 말하더니 그 다음부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몇 분째 응답이 없었죠. 그리고 9시 42분 전화는 끊겼습니다. 아내는 대리기사님이 오신 건가 아니면 그냥 잠들었는가, 그것도 아니면 모임을 같이 한 지인이 다시 부른 건가 등 왜 연락이 없을까 하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계속해서 전화를 걸었지만 그 다음날이 되어도 남편에게서는 아무런 연락도 없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다음날인 11월 9일 오후 2시에 경찰에 실종신고를 접수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에게 다시 전화가 왔고 혹시 이 사람이 남편분이냐며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처음 보는 사람이었고 아내는 경찰에게 남편이 아니라고 왜 그러시냐고 물었죠. 경찰은 아내에게 이 사진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하는데 그 내용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11월 8일 밤 10시 10분쯤 서산시의 한 아파트 뒤편에 공터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화재의 원인은 자동차 방화였고 불이 꽤 크게 나면서 아파트 주민들의 신고가 계속해서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불타버린 차량이 바로 남편의 차량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그 차량에서 내린 것으로 확인되는 한 남성이었죠. 이 남성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우선 아내는 사진의 그 남성이 남편이 아니라고 경찰에게 말했고 불타버린 남편의 차 내부에 남편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적어도 남편이 차와 함께 불타버린 것은 아니었기에 경찰을 믿고 조금 더 기다려보기로 합니다. 그녀는 그저 스마트폰을 붙들고 연락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얼마 후 드디어 걸려온 전화. 하지만 들려온 것은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남편이 충청남도 서산시 동문동의 한 도로변 배수로에서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남편이 살해당했다는 것이죠. 이 사건은 2024년 11월 세간의 주목을 받았던 서산 주차장 강도살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범인은 당시 43세였던 김명현. 김명현은 왜 이런 사건을 저질렀을까요? 지금부터 사건의 전말을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11월 8일 오후 9시 30분경 충청남도 서산시청 인근에서 모임을 가졌던 피해자 A씨는 모임이 끝난 후 주차장에 주차된 차 안에서 대리기사를 기다리는 중이었습니다. 아내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죠. 이때 김명현이 차에 접근해 다짜고짜 뒷좌석에 앉아있던 A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약 10회가량 찔러버립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A씨의 차량을 운전해 약 2km를 이동한 후 인적이 드문 도로변에 세워 피범벅이 된 피해자의 스마트폰을 버렸으며 인근 배수로에 피해자의 시신을 유기하고 주변의 나무 판자를 이용해 배수로를 덮어놓았습니다. 그 후 차를 타고 약 2km 정도를 더 이동해 한 아파트 단지 뒤편에 위치한 공터에 도착하였으며 거기서 피해자의 차량에 불을 붙입니다. 그 후 피해자 소지품을 들고 다시 시내 쪽으로 걸어 내려와 거기서 피해자의 소지품을 확인한 후 불태워버렸죠. 그리고 그는 다음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소와 같이 통근버스를 타고 직장에 출근하는 태연함을 보였습니다. 한편 11월 9일 오후 2시경 피해자 A씨의 아내가 남편이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경찰에 실종신고를 하였으며 마침 경찰은 그 전날인 11월 8일 밤 10시경에 발생한 자동차 화재 사건에서 불타버린 자동차가 피해자 A씨, 즉 실종신고된 남편이 타고 다니던 렌트 차량인 것을 확인합니다. 경찰은 심상치 않은 사건임을 직감하고는 곧바로 피해자 A씨의 스마트폰 위치 추적을 시작하였으며 화재가 일어난 장소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피범벅이 된 스마트폰이 버려져 있는 것을 확인했고 그곳에서 또 얼마 떨어지지 않은 인근 배수로에서 나무 판자로 가려놓은 피해자의 시신을
발견합니다. 경찰은 주차장에서부터 사고 현장까지 인근 CCTV를 모두 확인하여 용의자를 김명현으로 특정했고, 다음날인 11월 10일 오후 4시경 전처의 집에 묵고 있던 김명현을 긴급 체포합니다. 정말 어이가 없었던 것은 김명현의 범행 목적은 돈이었으며, 돈이 목적이었던 김명현이 피해자를 살해한 뒤 얻은 금전적 이득은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현금 고작 12만원. 김명현은 범행 후 이 12만원을 가지고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 밥을 사 먹었으며 약 6만원어치의 복권을 구매했습니다. 고작 12만원을 얻기 위해 한 가정의 가장을 잔혹하게 살해한 것이죠. 경찰에 체포된 후 김명현은 계속해서 말도 안 되는 진술을 합니다. 우선 흉기를 주웠다고 했죠. 피해자가 사료된 장소인 주차장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시장이 있었는데 그 시장 바닥에서 흉기를 주웠다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또한 흉기를 주운 뒤 거리를 걷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고급 승용차에 탑승하길래 따라가서 우발적으로 찔렀다 라고 진술했습니다. 당연히 둘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계속된 추궁 끝에 김명현은 집에서 흉기를 들고 나온 사실을 자백했고, CCTV에 약 30분 전부터 피해자를 지켜보며 주변 사람들이 없어질 때까지 근처를 서성거리는 모습도 찍혀 있었죠. 결국 우발적인 범죄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김명현은 도대체 왜 이런 범행을 저질렀을까요? 김명현은 이미 수억 원의 빚이 있었습니다. 그 빚은 도박 중독 때문에 생긴 빚이었죠. 그가 이혼한 이유도 이 빚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경마로 시작해 인터넷 불법 도박까지, 도박은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죠. 그는 경찰에 진술할 때 돈 때문에 너무 힘들다며 받는 월급의 대부분을 법원에서 양육비로 들고 가버린다며 하소연했으나 이 또한 거짓이었습니다. 양육비를 지급한 것은 불과 2, 3회밖에 되지 않았고, 실제로는 그의 월급을 모두 인터넷 불법 도박에 쏟아부었죠. 피해자를 살해한 뒤 갈취한 12만원의 절반을 복권으로 구매한 것을 보면 정말 그는 죽는 순간까지도 도박을 끊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명현은 사건 당시에 일면식도 없는 남성을 살해한 것으로 언론에서 큰 이슈가 되었으며, 사건 직후 대전지검 서산지청에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었습니다.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그리고 피해자 유족이 신상정보 공개를 요청한 점 등을 고려해 결국 김명현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였죠. 그런데 하필이면 김명현의 신상정보 공개 기간이 2024년 12월 5일부터였습니다. 이때는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12월 3일 계엄 이틀 후였죠. 당연히 계엄이 대서특필되고 김명현의 신상정보 공개는 큰 이슈가 되지 못했습니다. 사건의 잔혹성에 비해 너무 빨리 사람들에게서 잊혀지고 있죠. 정말 정치랑은 무관한 흉악범이 계엄의 수혜자 중 한 명이 된 꼴입니다. 현재 1심에서 검찰은 김명현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였습니다.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을 기대하며 김명현의 끝을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 이러한 범죄자들의 영원한 근절을 기원합니다.